경북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가보일기를 통해 본 이 지뢰동학농민군의 활동인데요. 목차는 머릿말, 그리고 가보일기의 저자를 찾아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지뢰동학농민군의 활동, 그러니까 가보일기에 나와 있는 그 활동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뢰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라고 해서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실마리들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매진말입니다. 머릿말인데요. 지금 이게 1908년도 규장각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김산이에요. 아마 지뢰, 김산 이런 지명에 대해서 되게 좀 낯서실 텐데 지금의 김천 지역입니다. 김천은 예전에 김산, 계령, 지뢰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령 옆에 선산이 있고 위쪽에 상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주, 그리고 여기 요 산맥을 건너가면 무주나 영동이나 황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길게 이렇게 길게 안 쓰려고 했는데 세장역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고쳐놨어요. 지금 그 발표집에 보면 해세자로 되어 있고 이게 세상세자거든요. 원문을 확인했더니 해세자가 아니라 세상세자라 가지고 제가 세상세자로 지금 요 발표문, 요 PPT만 지금 수정을 해서 놔뒀습니다. 세정역록, 동료일기, 그리고 별개 등의 자료를 활용해 갖고 김산지뢰 계령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움직임이 이제 파악이 조금은 되어 있는데 지뢰를 중심으로 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세정역록은요,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부격총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2009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번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산군 조마 남면에 거주하던 화순 70의 그 가승일기입니다. 가승일기라는 거는 집안에서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일기를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1894년 당시에 김산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보 이후 일기라고 해서 이게 신영우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여중룡이 요분은 이제 김천에서 의병했던 분으로 좀 유명해요. 경상도에서는 이분이 1894년과 95년에 쓴 일기인데요. 족합벌대입니다. 여영소 등의 일가가 이 지뢰로 피신한 이후에 여중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도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거든요. 요 이야기는 지금 또 구격총소에 구격이 되어 있어요. 구격총소가 아니지. 이거는 경상도에 가면요, 경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의병자료라고 해서 구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보병신일기라고 번역이 되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 조시영의 김산 소모사실이라던가 여기에서 2개월간의 이 관변 측의 기록을 알 수 있어요. 요 김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소모사실이라는 그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산 소모사로 있던 조시영이 있었기 때문에 김산이라고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인데요. 이것도 경상 가명에서 정부로 보낸 164쪽의 필사본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지뢰라든가 이 주변 일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기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지산유고라는 책 속에 제문과 가장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속에도 이 동학 이야기가 약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보일기, 그러니까 가보일기 지금 제가 활용하는 그 일기 뒷부분에 이제 1895년과 96년의 상황이 조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병 이야기가 나와요. 요 김산의진의 마지막 주둔했던 홍심동과 관련된 걸
이제 이 지산유고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었던 부분이고요. 동요일기는 2008년에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주에서 크게 불나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요 동요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가보일기, 이제 요번에 제가 글을 쓰는 사료로 활용한 건데요. 2023년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에 영인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호 선생님께서 이 해제를 썼는데 해제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자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한 4개월을 우리 집 쪽보도 아니고 남의 집 쪽보를 그렇게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가보일기에는요, 방산, 임계, 임천, 안간, 복호동, 무릉, 마산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이제 신구대조 뭐 이러면서 좀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찾았어요. 방산은 지뢰현 하북면에 있는 방산이고, 임계는 상북면에, 임천은 임천도 그렇고, 안간은 하서면,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있냐? 이게 제가 그 1899년에 지뢰군 읍지에 요게 그 책머리에 채색 지도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성주고, 요 남쪽으로 남성주, 그리고 여기 김산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북면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동면, 남면, 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지뢰가 저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북면이 여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세우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에 맞춰 가지고 이걸 세워 가지고 보면 지금의 지뢰 김산군 지뢰 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그 동그라미에 둔 부분이 바로 저자가 활동했던 그 곳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상지에 사는 처남 이은필이 며느리와 손자, 가마꾼과 노비 등을 데리고 왔는데 처조카의 이름은 이성원이요. 이은필은 윤사옥과 친한데 윤사옥의 동생 윤국수가 윤국수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단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그렸어요. 이렇게 저자는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씨랑 결혼해갖고 이 씨의 옷단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은필이라는 사람이 처남이고 그 아들이 이성원이다. 그리고 이성원은 바로 윤 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은필과 윤사옥은 친하고 그 동생이었던 윤국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일기에 보면 이 저자의 매형이 김봉서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딸을 송씨한테 공성에 있는 송씨한테 시집 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성은 지금 상주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보니까 거기에 아들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즉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이군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일 인물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이직 내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몇 가지 힌트들은 있었어요. 귀봉 선조의 제삿날이다, 묘사다, 그리고 관난 선조의 묘사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의성김 씨인 것 같다라고 이거 추정은 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턱대고 의성김 씨 대동보를 열어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저자의 힌트가 저자 주변의 인물만 나오지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에 족보 제일 앞면에 나오는 거로 이제 어느쯤일 것 같아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추정을 했는데 제대로 못 찾은 거죠. 요거 광주이 7곡파 파 세본데요.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다른 일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세장명록이었는지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보면 그 광미들이 매원의 광미들의 이 노비 반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매원이 어디지? 아까 상지도 나왔었잖아요. 상지도 찾아보니까 칠곡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원도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에 보면 광주이 씨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씨들 그때 전주이 씨랑 광주이 씨, 벽진이 씨 그 이 씨 족보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광주 그래 광미들의 그게 있었으니까 보자 해갖고 광주이 씨 이 족보만요 제가 4번을 봤어요. 3번을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4번째 봤을 때 뭘 봤냐면 윤 씨랑 결혼한 사람을 찾자는 거예요. 이은필이나 이성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윤 씨랑 결혼한 사람. 그래서 실은 윤 씨랑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4를 보니까 성원 그리고 은필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이은필은 이상걸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상원은 바로 이대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에 보면요, 여기 7원 윤 씨랑 결혼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왔고 11월 달에 아들 낳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용열이 와서 부인이 돌아가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벽진이 씨와 2번째 혼인을 했는 것 같고 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면 지금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안 넣었는데 양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도 어머니와 함께 사망하던가 앞뒤로 해서 어린 나이에 사망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또 발표문에 이걸 그렸어요. 아주 흐뭇해하면서 그렸는데 참 요거 봐야죠. 요거 보니까 이은필한테 누이가 2명이 있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만조 씨 조영호고요. 한 사람은 의성 김씨 김성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성 김씨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나오면 이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2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럼 하만조 씨일 수도 있잖아 라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더 나오는 게 없어서 특정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 복호동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지금 복호동은 없어요. 와룡과 복호가 합해져서 용호리가 됐는데요. 그 용호리에 그 살고 있는 분한테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여기 혹시 하만조씨 살아요? 의성김씨 살아요? 조씨 살아요? 이씨 살아요? 그 김씨 살아요? 라고 막 물어봤더니 본관까지는 모르겠고 여기 김씨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씨가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는 지금 없고 저 아랫마을에 좀 많이 살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한번 진짜 이게 일처리라 가지고 이분들이 집에 잘 안 계세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차를 세워놓고 막 걸어다니면서 어르신 있는지 막 찾아다녔거든요. 마침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의성김씨인데 요 옆에 어디서 여기 우리 종선 내려와 있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제 족보 세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성김씨.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까 보에서 여기 보면
여기 아버지 그러니까 김성모고 아버지가 대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의성 김씨 대동포를 봤을 때는 낙모, 낙자랑 모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돌림자였는데 이 엽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또 잘못한 건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관난제 공파보를 봤더니 이 엽자랑 모자가 돌림자인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아마 족보에는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난지 파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모에 대한 이야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연대 없이 그냥 저자 김성모라고만 특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뢰동학농민군의 활동인데요. 요게 지금 현재 지뢰예요. 지뢰가 어딘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요걸 그렸어요. 여기 김천인데 여기 동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바로 김천면이었어요. 원래는 지금은 김천시라고 하지만 김산군 김천면이었거든요. 근데 철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바뀌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지뢰는 바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 평공, 편백평은 지금 현재 어모면에 위치하고 그 남정훈과 장기원 공자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대학면에 지금 현재 대학면이에요. 김정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이렇다라는 그쪽 접주였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장기원이 요 부학면인지 알았어요. 대학면이 아니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보니까 진짜 다 김산이었고 그 지뢰나 계령 쪽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김성심 아마 그 김산을 연구하신 분도 이분 이야기는 처음 들을 텐데 별개를 확인했더니 거기에 김성심이라는 사람이 김천의 적주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색칠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김정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감호점이라고 해서 요 지뢰군 읍지에 보면 그 책머리가 아니고 그 안쪽에 내용인데요. 누정해가지고 요 몇몇 개가 나와요. 근데 감호정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했고 여기 있습니다. 감호정이 지금 이거 말고 조금 선명한 걸 확인했더니 요게 감호정 같더라고요. 지금 요게 확대를 하면 글자가 뭉개져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요 지도 말고 똑같은 지뢰군 읍지인데 조금 더 설명해 가지고 그걸 확인했더니 여기가 감호정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호정의 고자였던 사람이 바로 김정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자라는 게 참고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급 관리 정도는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고자로 있었으면 김정문이 지뢰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했고요. 그리고 김정문은 결국 선산 공격할 때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1번에 김정문 나와 있어요. 김정문은 접수로서 1894년 8, 9월 달에 김산 지뢰, 지금 요거는 거기에 기초했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그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에다가 제가 지뢰만 추가를 했습니다. 지뢰 감호정 관리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그 군사를 일으키고 경상도 선산을 공격했던 인물이다 라고. 그리고 강재술이라는 인물은 김정문접의 일원으로 접사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김산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요거는 여중령의 갑오병신일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선산 공격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그 김정문접의 밑에 휘하였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김재덕이라는 인물은 요 네 사람은 별개에 나오는 거예요. 지뢰현 낭면에 백성들이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살당한 사람이 요 세 사람이고요. 요 신채봉은 강제로 그러니까 위협에 의해서 강제로 입도됐으니까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풀려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김적주, 이게 선산의 수적자로 가보일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선산에서 김산으로 와서 성주를 점령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상상김씨라고 썼던 이유는 지금 그 등록 참여자 중에서 선산의 그 수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요 상상김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보일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거 밝힌다고 좀 적었습니다. 그 다음 정적주, 지뢰의 수적자. 근데 김적주 아래래요. 그러니까 선상과 그 지뢰의 이 관련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성이라든가 이런 나보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영호의 아들, 최영호 이분은 아마 족보를 좀 뒤져야 되긴 하겠지만 최영호라는 사람의 아들을 찾아내면 동학농민군을 좀 더 추적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8월 22일 지뢰관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주 김산 직지사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 나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단다라고 가보일기에 적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적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작패에 대해서 경계하던 지뢰 현민들, 그리고 공자동, 근데 요 지뢰 현민들이요 공자동에 근거한 이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요걸 적었고요. 2차 분기 준비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9월 8일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고요. 특히나 9월 18일에 최시영이 기포령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를 2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무장 봉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동에서 이제 26일 날 가장 먼저 봉기를 한다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지뢰 쪽에서도 무장 기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포하면서 나오는 게 선산읍성 점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선산읍성 공략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 나오죠. 동학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수 같은 외놈에게 체포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한탄스럽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 일본인이 김천에 들어와서 동학농민군 체포했다는 기록 같은 걸 같이 적고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원, 그러니까 장적주가 뒷산으로 도망하는 이야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의 그 총살과 관련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대강적인 걸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호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영호 같은 경우에는 가산이 몰수되는데 아들이 적주라는 이유만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집말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제대로 얘기 안 했는데, 요 선의포와 김산의 분장포와 관련된 건 지금 이 가보일기에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풍암공 실행록, 이 자료는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데 천도교 전주교부장이신 이기로님께서 작년에 재단에 기증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올 봄하고 여름에 걸쳐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료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텍스트 보지 말고 사진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표지입니다. 큰 글씨로 써진 거 보면은 이풍암공 실행록 이렇게 써졌죠. 여기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풍암공 실행록. 그리고 오른쪽에 포덕 52년 신의 정월 이렇게 써졌잖아요. 포덕 52년이니까 1911년입니다. 저거를 보면은 1911년에 이 자료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1911년에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여러분이 보일래나 모르겠네 이게요. 포덕 56년 을묘에 문화시생 그러니까 이병춘의 제자 김재홍이가 삼가 썼다, 산술했다 이렇게 마지막 끝날 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15년입니다. 표지에는 1911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는 1915년이 써진 걸 보면은 아마 이거는 그 이병춘이 시시때때로 자기 제자한테 회고를 한 내용을 제자가 메모를 해뒀다가 이게 이제 다시 재구성하면서 작업을 한 게 한 4, 5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1911년에 기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915년에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거는 이 표지를 넘기면 표지 바로 뒤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공직첩 그렇거든요. 그 이병춘이 평생 동안 교단으로부터 받은 직책들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표지 넘기면 직책들 받았던 거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풍암공 실행록 표지에 있는 제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권수제가 적혀 있고요. 대충 보시면 이렇게 짐작이 되죠. 몇 줄 정도 됩니까? 10줄입니다. 10줄이요. 10줄씩 써져 있고 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매 줄마다 글자 수는 약 24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더해지고 빼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페이지 수가 112페이지에 달하고 있어요. 글자를 총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28,000자 정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국한문 혼용이고요. 제가 지금 발표문에는 엄청난 실수를 해놨는데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게 28,000자인데 발표문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15,000자로 적어놨는데요. 28,000자가 맞습니다. 한글을 빼고 한자만 한문만 해도 약 2만 자에 달하는 굉장히 긴 내용으로 적혀있는 그런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끝난 지점에 이 마지막 이게 본문이 끝나고서 그룹으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신정 사례라고 그러니까 새로 제정한 4가지 의례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유교적인 방식으로 그 관원상제 그러니까 예식을 치르지 말고 새롭게 동학 천도교 방식으로 지내도록 규정을 정한 것을 마지막에 한 5페이지 정도 걸쳐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864년에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고요. 1933년에 서울에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로 70세입니다. 공학에 입도한 게 1888년인데 그분 나이 25살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 후손분이 계셔서 제가 말을 막 함부로 하기가 뭐한데 존칭 사용하지 말고 할게요. 그냥 이병춘이라고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춘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동학이 입도하기 전까지 동학이 입도할 무렵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입도를 하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양의 그 효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그 고사성어들이 있는데 그 고사성어 주인공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합체돼가지고 다시 이병춘으로 환생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효도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성장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도한 다음부터는 최시영이 죽은 다음에는 손병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동학교단에서 그리고 천도교 교단에서 중요 임무를 맡게 됩니다. 3.1운동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 군자금을 보내는 등 마지막까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근대사의 경랑을 함께 해온 그런 분이다.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남긴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사를 연속적으로 특히 동학과 천도교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독민혁명이 발생했을 때 EV록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최시영한테요. 동학교도들의 명부입니다. 동학교도들의 명부를 작성해라. 두 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는 니네 집에 두고 하나는 나한테 가져오라. 이런 지시를 받고 이걸 가지고 가다가 진산에서 토벌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벌군이 2차례에 걸쳐서 사형을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돌아왔고요. 다음에 2차 봉기 이후에 최시영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이제 처음 알려질 것 같은데요. 보통 임실로 내려온 걸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원에 내려와서 열흘간 그다음에 임실에서 한 달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최시영을 배정한 사람이 바로 이병춘입니다. 그다음에 최시영이가 올라간 다음에 이병춘은 3개월 동안 산속에서 겨울을 보내고요. 돌아온 다음에 집에 돌아왔다가 보니까 그 혹독한 조건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 여전히 지목이 풀리지 않았다. 이걸 보고 다시 나가서 합천봉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치성을 올리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합천봉에 가서 이렇게 이제 치성을 올리고 있는데 밤중에 밤새워서 치성을 올리고 있으면은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밤새워 앉아가지고 이병춘을 지켜준다든가 또는 어떤 날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쌀이냐, 밥이냐, 돈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다가 호덕천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거라 그러면서 이름을 못 적어준다든가 이런 신기한 신비로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과정들 보면 합천봉에서 치성을 올린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최시영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서 최시영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해서 막 안타까워하다가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서겠다고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날 때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은 선생을 찾지 못한다면 난 절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떠나가지고 강원도 인제로 가서 못 찾고 충주에 가서 못 찾고 보은에 가서 그다음에 상주로 이렇게 하염없이 아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이야기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청계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최시영이 나타났다. 다른 달에도 보면 거기서 최시영이가 나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로 오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가까이에 있다. 너랑 나랑 가까이에 있다.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음날 또 무작정 떠나다가 두 갈래 길이 있으면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대여섯 가구가 모여있는 집에서 그 동네에서 최시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최시영을 찾으니까 최시영이가 하는 소리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네가 나한테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자료를 쓴 사람은 굉장히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최시영을 찾아냄으로써 이병춘이 최시영을 찾아냄으로써 지금 최시영은 교도들하고 떨어져가지고 고립무원의 상태이고 또 교도들 입장에서는 동학 상층부하고 연결이 안 되겠어가지고 지금 동역이 끊길 상황인데 이병춘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도인들과 교단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계속 최시영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어린애라도 때리면 안 된다. 등등 많이 알려진 최시영에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고 1898년 천일에 4월 5일이죠. 그 행사를 치르려고 4월 4일날 찾아갔더니 그날은 웬일인지 최시영이 내일은 행사를 나 혼자 치를 테니까 다들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이병춘이가 최시영을 만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걸 만나고서 이제 못 만나게 되는 거죠. 98년에 죽으니까요, 최시영이. 그 다음에 최시영이 죽은 다음에는 또 똑같은 각오를 합니다. 손병희를 찾겠다고요. 그래서 손병희를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나중에 손병희가 내가 교도들과 떨어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이병춘이가 나를 찾아왔고 그 다음에 박인호가 한 달 뒤에 찾아왔다. 그래서 이병춘과 박인호는 신인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그냥 넘어가야겠죠. 1899년에 최시영의 소상, 그러니까 죽은 지 1년 만에 지낸 그 제사에 참석을 했고 대사 모친의 장례도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병희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소위 그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를 내리는데 그때 이 충청도와 전라도 이 양호 지역을 주관한 것이 이병춘이었고요. 나중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생겼을 때 이병춘은 공선원, 겸도직 이런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 마지막 뒤쪽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신정사례예요. 신정사례 그러니까 네 가지니까 관혼상제가 떠올리는데 관련 없고 혼례, 상례, 제례 이 세 가지에 대한 절차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간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의 경우 식탁을 놓고서 탁자를 놓고 그 탁자 위에 어떠한 음식도 올리지 말고 깨끗한 맑은 물 하나 올려놓고 하늘님께 구하고 앞서 가신 스승님들께 구하고 맹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혼례를 치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례의 경우 상복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부모님 상할 경우 105일 동안만 입어라. 나머지 상은 50일 정도 이렇게 줄이고 제사의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지내라 당일날 그리고 1시간만 지내고 상을 치워라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간소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적 가치를 한 세 가지 범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사료에 없는 내용이요. 동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전봉준 1893년 보훈 집회가 열리고 원평 집회가 열릴 때 전봉준이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는 기록된 사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통 앞뒤 맥락을 맞춰 봤을 때 합리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그때 전봉주는 원평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지도부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보통 그렇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나 그랬다고 단정을 해버리거나 보통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료는 없습니다. 전봉준이가 어디에 있었던 얘기는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평에서 전봉준이가 참석하면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굉장히 이렇게 질서가 엄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94년 최시영이 남순했다는 이야기요. 9월 18일에 기포령을 내리고 10월 달에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아주 간략하게 한두 개 사료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임시 갈담 어느 교도집에 머물렀다 이런 정도의 사료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10월 13일에 김영국, 강차주, 조동환 등등 8명이 가마를 배종을 하고 왔다. 남원으로 오니까 이병춘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남원 오산리 권양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모시고 그리고 권씨들의 제실에서 열흘 동안 모시고 있다가 임실 조항리 양명선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나중에 갈담 시장에 나타난 손병희가 여기 내려온 거는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내려온 건데요. 손병희를 만나가지고 손병희가 이제 모시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재밌게 써져 있습니다. 소개를 못해서 안타까운데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써져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이병춘이 그 개인사라고 그럴까요? 이병춘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지금 하나밖에 없던데 그 논문에서도 보면은 3.1운동 이전에 사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병춘에 대해서 별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자세한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료에 있지만 이것과 같이 교차 검토하면은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료들입니다. 이병춘이 최시영과 상봉하는 이런 그 내용은 그 동학사를 비롯해가지고 동학사 초고본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만나는 날짜와 누구네 집에서 만났다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8월 8일 날 이파롱의 집에서 만나 이런 정확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좀 커다란 문제라서 제가 이게 지금 자료를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종합 원래 연구자가 아니라서 말하기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손병희하고 김현국하고 손천민이 삼함의 갈등 문제요. 여기에서 다른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00년 6월 20일에 어떤 자료들은 손병희가 어떤 교단을 장악한 게 뒤쪽 이야기다, 앞쪽이 그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는 1900년입니다. 1900년 6월 20일에 세 사람이 모여있을 때 손병희가 김영국을 굉장히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거든요. 최시영이 죽은 다음에 너는 한 번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신은 한 번도 제사에 참석 안 했는데 보통 속담에 3년 동안 조문을 하지 않으면 절규한다고 그랬다.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구함 당신이 있었으랴 그러면서 여기 참석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막 몰아붙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함이 김영국이 아무 말 안 찾고 묵묵히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손병희가 해월 선생의 살아생전에 우리 세 사람으로 합심해가지고 이 교단을 이끌어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오늘 주장을 뽑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구함과 송함이 해월의 전발을 의암이 받았으니까 의암이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손병희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병희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한 달 뒤에는 풍기 그 손병의 집에서 설법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첫 번째 예식을 부함이 주관하게 하고, 두 번째는 박인호하고 세 사람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병춘과 7사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행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1900년 6월 달에 손병희가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아래에 어떤 서열을 이렇게 풍기에서 이렇게 예식을 치르면서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잘 모르고 한 소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진 개화운동의 실제 양상이요. 여산군수 박학래가 군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탄압을 한다든가, 또는 이 전라감사가 탄압을 한다든가, 서울에서 또 군대가 탄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전주에서 탄압이 발생할 때 일진의 이용구가 일본 헌병을 데리고 전주에 돌아와서 그걸 해결한다든가요. 서울에서 충돌한 거는 영국인 목사가 주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 효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아까 고사성어에 나오는 효도들 이야기 많이,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 5살 꼬마한테 맛있는 음식을 줬더니 여기다 집어넣더라. 왜 그러니 꼬마야, 먹어라 그랬더니 엄마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든가. 또는 병에 걸리는 어머니가 겨울에 물고기가 잉어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온 세상이 꽁꽁 얼어있는 상황에서 애가 막 울면서 강가를 헤매고 있었더니 얼음 구멍에서 물고기가 튀어나왔다든가 등등등,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호랑이가 옆에서 지켜준다든가, 그 집을 나갈 때 지목을 피해서 지금 다른 곳 나가려고 할 때 그냥 나가면 사람들이 이병춘이 또 동학 때문에 나갔네 하고 소문나니까 거짓말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다든가, 서로 때리면서 깨지지 않을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말리니까 내 동생은 보부상들한테 맞아 죽고 우리 집안 살림은 다 민포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부가 합심해서 이렇게 마음을 안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지금 그러지 못 사니까 차라리 나가는 게 좋다, 뭐 그러면서 짐 싸들고 나간다든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옛날 그 밀레니엄 막 바라보는 그 시기에 역사 구조중심 서술의 한계,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대신에 행위자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큰 이야기 빼놓고 보더라도 이 자료에 들어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쓸 수 있고, 또 박물관 등에서 전시 자료로서 이렇게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읽고만 갈게요. 동학에서 천도교로 전환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민중운동사, 종교사, 근대사의 연결교리를 조명할 수 있다. 동학과 천도교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번역은 끝났고, 이쪽에 권위자들이 교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재단에서 예쁜 책으로 나올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심층 연구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전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질문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